새벽 4시 30분 침대 옆 탁상 시계의 야광 숫자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빛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는 어제 병원에서 받은 혈압약 처방전이 떠오르고 작년 이맘때보다 부쩍 늘어난 약봉지들이 서랍 가득 쌓여 있던 모습이 겹쳐집니다. 다시 잠들려 해도 마음 한편에서는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병원 예약, 오후에는 손주 돌봄, 저녁에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은 흐릿하게 지나가고 대신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만약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하는 과거의 장면들이 수시로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어느 60대 중반 남성의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그는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명예롭게 퇴직했고 자식들도 모두 제 앞가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병원 이야기를 꺼내면 자신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집니다. 밤이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요양원에 가게 되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동네 도서관을 지나다가 우연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철학 코너의 한 책등에서 명상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도서관 문을 밀고 들어간 그는 책을 펼치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원 후 170년에서 180년 사이 로마 제국의 변방 전선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자신을 위해 기록한 사색의 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황제는 게르만족과의 전쟁을 치르며 천막 안에서 혹은 다뉴브 강변의 막사에서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그리스어로 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이런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인생은 오직 이 순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1800년도 더 전에 씌어진 문장이었지만 마치 오늘 아침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황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거는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내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오직 현재의 이 순간뿐이다. 그는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였으면서도 끊임없는 전쟁과 역병, 배신과 상실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상록 제2권 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라고. 내가 태어난 목적을 이루려 가는데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는가.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아침 느끼던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과거의 선택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후회했고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행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를 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은 그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는 통로로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다. 오직 현재의 이 행동, 이 선택만이 너의 것이다. 마르쿠스는 제7권 29절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현재를 이용하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 황제의 문장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과연 자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현재에 집중했을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그는 검사 결과가 나쁠까봐 걱정했습니다. 손주를 돌볼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30년 전 회사에서의 승진 탈락이 떠올라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8권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이성과 정의로 미래도 맞이할 것이니. 다음 날 아침 그는 일부러 1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순간 그는 건강하게 숨 쉬고 있었고 따뜻한 집에 있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아침의 평화로움에 집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는 의식적으로 지금 하는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커피 향기, 빵을 썰 때의 칼의 감촉.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이 작은 순간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르쿠스 황제가 전쟁터에서도 매 순간의 의무에 충실하려 했던 것처럼 그 역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진료 결과를 미리 걱정하며 가슴 졸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 정류장마다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눈길이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도 그는 의사의 말을 온전히 경청했습니다. 과거의 검사 결과나 미래의 합병증 걱정보다는 지금 의사가 권하는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특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손을 잡았을 때의 따스함, 함께 그림을 그릴 때 아이가 보여주는 순수한 집중력. 이 모든 것들이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마르쿠스는 제오권 23절에서 우주는 변화이며 인생은 의견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순간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명상록을 더 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사권 2절에서 황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산만하지도 무감각하지도 위선적이지도 않게. 이 문장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이켜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어제와 비슷한 일상을 보냈는데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니 하루가 훨씬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혈압약은 먹어야 했고 관절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이 더 이상 끊임없는 불안의 원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었고 그가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이 내 것이다. 이 간단한 의식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갈 때도 예전처럼 빨리 일을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상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신선한 채소의 색깔,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음미했습니다.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실 때도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였습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더라도 그것은 후회가 아닌 추억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걱정이 아닌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다만 지금을 살기로 했을 뿐이죠.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는 웃으며 명상록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내 것이 아니니 그것들로 인해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불안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새벽 시간을 혼자만의 명상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하고 마르쿠스 황제가 1800년 전 전쟁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병원 검진 날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그저 현재의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였습니다. 의사가 약을 늘려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탓하거나 미래를 비관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갈 때면 그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저녁 공기의 온도,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선물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제7권 6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매 순간 선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노년의 완벽함 역시 특별한 성취가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의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예전보다 더 자주 웃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할아버지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대화를 즐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명상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2권 14절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3000년을 살아도 혹은 3만 년을 살아도 사람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외에는 다른 삶을 잃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걱정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라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그는 문득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건강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도 비슷했으며 외부 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현재라는 확고한 땅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표류 끝에 육지를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 진정한 삶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직 현재에 있다. 나는 오늘부터 매 순간을 온전히 살기로 한다. 지나간 것은 이미 갔고 올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리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노을이 질 것이고 어제도 노을이 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이 노을은 오직 지금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가 말한 현재를 사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현재를 살기로 결심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그는 종합병원 3층 정형외과 진료실 앞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였습니다. 대기 번호판의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할까, 수술을 권하면 어쩌지, 더 이상 산책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명상록을 펼쳤습니다. 제8권 47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외부 대상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자신의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지금 당장 제거하는 것은 내 능력 안에 있다. 그는 천천히 그 문장을 되씹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보이는 관절의 마모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무릎 자체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나는 쇠약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늙은이로 볼 것이다라는 자신의 판단에서 오는 것일까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엑스레이 사진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60대 중반이면 흔한 일입니다.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체중 관리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는 의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관절이 닳았다는 것은 그저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끔찍하다, 비참하다, 인생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그는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기원 후 173년 마르코만니 전쟁의 와중에 명상록 제5권 8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마음속 지배자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은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쇠는 그것을 부수지 못하며 폭군도 그것을 해칠 수 없다. 황제는 전쟁터에서 역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내면만큼은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며 살았을까요?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그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성공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기대만큼 성취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부모로서 실패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공책을 펼치고 마르쿠스 황제가 했던 것처럼 자신만을 위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의 목록과 그것에 대한 내 판단을 분리해보자. 첫 번째 항목은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연골이 닳았고 가끔 통증이 있다는 것. 판단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 늙었고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 그는 깨달았습니다.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나는 쓸모없다는 판단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경제적 여유의 부족이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연금으로 생활하며 큰 여행이나 사치는 어렵다는 것. 판단은 무엇인가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자식들에게 유산도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 그는 사실과 판단을 분리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단순한 조건일 뿐이었고 그것을 실패나 수치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명상록 제6권 5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것에 대해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이 판단을 바꾸는 것은 내 능력 안에 있다.
마르쿠스는 로마 제국 전체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고 아들 코모두스의 무능함을 지켜봐야 했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여러 자녀들을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만큼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을 전전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다들 우리를 짐으로만 생각하지. 젊은 사람들 눈에 우리는 그냥 늙은이일 뿐이야. 예전에 그였다면 함께 한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자네를 그렇게 본다는 걸 확인했나? 아니면 그렇게 볼 거라고 자네가 판단하는 건가? 친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직접 그런 말을 들은 건 아니지만 분위기상 그렇지 않나? 그는 미소 지으며 명상록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타인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네. 하지만 자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는 전적으로 자네의 선택이지. 일주일 후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8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심한 관절염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항상 밝게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데도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내 다리가 아픈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지. 나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어. 다리가 나를 정의하는 건 아니야. 그 순간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책이 아닌 삶으로 체득하신 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명상록 제호권 26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내면의 지배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것은 항상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르쿠스가 말한 내면의 지배자란 바로 이성, 즉 사건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그는 의식적으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날 마주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미리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마르쿠스가 명상록 제2권 1절에서 실천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황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나는 몸이 아플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외부의 사건일 뿐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선택이다. 이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즉시 불안해하며 내가 더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해서, 내가 더 좋은 인맥을 만들어주지 못해서라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겠구나. 하지만 아들아, 회사의 결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란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지. 그리고 나는 내가 그걸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자신의 판단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그는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리가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구는 얼마나 부유한지 비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며 한 친구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을 때 그는 시기심이나 열등감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요즘 뭐 하며 지내나? 특별한 일 있나? 예전 같았으면 별로 하는 일 없이 그저 시간이나 때우며 산다는 식의 자조적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답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네. 고대 철학을 공부하면서 삶을 다시 보게 됐어.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명상록 제사권 3절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부명예, 쾌락을 잃을까봐 괴로워한다면 내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르쿠스는 로마 제국 전체를 소유한 황제였지만 그조차도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아침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예전 같았으면 이 모습에 낙담했을 것입니다. 젊음을 잃었다, 매력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나를 늙은이로만 볼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사실만을 보았습니다. 65년을 산 사람의 몸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너머의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가치는 이 얼굴이나 몸에 있지 않다. 내 가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그것만큼은 나이가 들어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가 말한 내면의 요새였습니다. 외부의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성체. 그날 오후 그는 도서관에 가서 명상록 외에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기원 후 1세기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세네카는 네로 황제 시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불행해진다. 3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지혜가 왜 지금도 유효한지 그는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이든 21세기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외부 상황의 내면의 평화를 의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 반대에 있었습니다. 외부를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자신의 판단을 통제하는 것. 4개월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의 변화를 정리하기 위해 긴 글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다. 그는 계속 적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800년 전 전쟁터에서 구축한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요새를 쌓았다. 이 요새는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판단과 이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외부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이 내면의 요새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내 자신의 선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도 변하지 않았으며 주변 환경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더 이상 이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요새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성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 안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요새를 쌓기 시작한 지 5달째 되던 11월 초순, 그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함께 차를 마시며 건강하게 웃던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병원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빈소에 들어서자 영정 사진 속 친구의 환한 미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는 그 웃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준비했던 어떤 철학적 훈련으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명상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런 순간을 겪었을까요? 그는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기원 후 165년에서 180년 사이 안토니누스 역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고 황제는 자신의 아내 파우스티나와 여러 자녀들을 그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명상록 제사권 48절을 펼쳤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미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라. 황제는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순환이다. 생성과 소멸, 그것은 자연의 질서다. 그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비극일까요? 아니면 자연의 필연적인 과정일까요? 며칠 동안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력이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그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해는 떴고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친구가 떠났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는 다시 명상록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2권 12절이었습니다. 우주 전체는 변화이며 인생은 의견이다. 마르쿠스는 제사권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죽음은 삶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다. 원소들의 결합이 있으면 분해도 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며 이성적 존재의 본성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책을 덮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부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이 현실을. 그때 명상록 제구권 3절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것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는 공책을 펼쳐 적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죽음,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한 인간의 생명이 68년 만에 자연으로 돌아간 것. 슬픈가? 그렇다. 부당한가? 아니다.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글을 쓰는 동안 무언가가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친구가 자주 가던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자락의 작은 둘레길이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는 친구와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는 늘 긍정적이었고 웃음이 많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68년을 살았고 그 삶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더 길게 살지 못한 것이 아쉬운가요? 하지만 누가 정확히 몇 년을 살아야 한다고 정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제12권 3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존재하기를 멈춤으로써 해를 입는다.
친구는 죽음으로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시간을 다 채우고 우주의 순환 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비극이라 하지 않듯이 인간의 죽음 역시 단지 자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친구가 지금 살아서 그에게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친구여,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게. 나는 내 몫의 삶을 살았네. 이제 자네는 자네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밥을 먹으며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그에게 삶의 유한함을 그리고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2개월째 되던 12월 중순, 그는 또 다른 시련을 맞았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체중 감량과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치하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합병증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음식마저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통해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상록 제호권 8절을 펼쳤습니다. 모든 사건을 환영하라. 비록 그것이 거칠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너를 목적지로 이끈다. 내 본성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주의 건강을 위해. 그는 천천히 이 문장을 음미했습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을 환영하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진단은 사실 조기 경고였습니다. 더 심각한 상태로 가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꿀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만약 이 진단을 받지 못했다면 모르는 사이에 당뇨병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제유권 2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황제는 제호권 8절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그것이 단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새로운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지로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자연이 자신에게 준 새로운 과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탄수화물 줄이기, 채소 늘리기. 이 모든 것이 투쟁이 아니라 자연과의 협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는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체중이 3kg 줄었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몸을 적으로 보거나 배신자로 보는 대신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월 초 오랜 지인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대학 시절 은사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2세의 은사님은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방문한 그는 은사님을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한때 명석했던 교수님은 이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그는 한참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명상록 제국권 30절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주를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보라. 하나의 실체, 하나의 영혼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감각으로 통합되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함께 짜여 있는지 관찰하라. 은사님의 치매는 비극일까요?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역시 자연의 순환입니다.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시들어 땅으로 돌아가듯이 인간의 의식도 생성되고 빛나다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슬퍼할 수는 있지만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요양병원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노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어떤 이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노화와 질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명상록 제사권 20:10절에서 마르쿠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주는 변화다. 인생은 생각하는 것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은사님의 상태를 비극적 몰락으로 볼 수도 있고 긴 여정의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그의 몫이었습니다. 3월 중순 봄이 왔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간 그는 꽃나무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꽃들이 피었고 그 전해에도 피었습니다. 매년 같은 자리에서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벤치에 앉아 그는 명상록 마지막 장인 제12권 36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인간아, 너는 이 위대한 도시, 이 우주의 시민이었다. 5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법이 정한 만큼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니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폭군이나 부정한 재판관이 너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데려온 바로 그 자연이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친구의 죽음도 나의 질병도 은사님의 치매도 모두 자연의 섭니다.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운명의 아모르 파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흐름과 함께 간다는 뜻이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는 여전히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죽음은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삶의 일부니까요.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개월이 흐른 7월, 그는 친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그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속에 평화도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잘 살았네. 68년이 짧다고 할 수는 없지. 자네는 자네의 몫을 다했고 이제 쉬고 있네. 나도 내 몫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겠네.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구름처럼, 계절처럼.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사권 4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사건들을 급류처럼 실어 나른다. 무언가 나타나자마자 곧 지나가 버리고 다른 것이 실려오지만 그것도 곧 지나갈 것이다. 그는 이제 그 강물과 함께 흐르기로 했습니다.
거스르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다만 자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 아니,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것. 그는 마침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원의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하던 어느 아침,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평온을 찾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무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상록을 펼쳐들고 읽던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 발, 손, 눈꺼풀 윗니와 아랫니처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며 쓴 이 문장은 인간의 본성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라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그조차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그는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밖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도서관 게시판에는 여러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문해 교육 자원봉사, 지역 어르신 돌봄 서비스. 그 중에서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청소년 진로 멘토 모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분야에서 일했던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과연 자신 같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할까? 하지만 명상록의 또 다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선행을 하고자 할 때 감사를 기대하지 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간단한 면담을 거쳐 멘토로 선정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3월 중순, 봄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5명의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그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쳐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솔직한 그의 말에 한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의대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음악이 좋거든요. 그 순간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열망 사이에서 방황했던 시간들. 진수 학생,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단다. 그때 내가 깨달은 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보다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이었어.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지.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오늘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인간의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이성과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사는 것이란다.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 오후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인생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확신과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지혜가 누군가의 인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가 말한 협력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완성해 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5월이 되자 그는 또 다른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는 차에 도시락을 싣고 6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어 홀로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언덕 위 낡은 주택에 사시는 박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쉰내 나는 좁은 방이 보였고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이죠. 도시락을 전하고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말동무가 없어서 참 외롭거든요. 그는 주저없이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 연락이 뜸한 자식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이었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명상록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 가르치거나 참고 견디는 방식으로. 어느 금요일 오후 박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평소보다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복지관에 연락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월급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 인간 본성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6월 어느 저녁 멘토링 프로그램 종료식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멘토들이 모두 모여 지난 석 달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수를 비롯한 5명의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진수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덕분에 용기를 냈고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외부의 보상이나 인정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했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오는 평화.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행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명상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밑줄 그어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난다. 내가 태어난 목적,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실천하러 가는데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는가.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이 되자 복지관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인생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노년의 지혜와 스토아 철학.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자격이나 완벽함을 따지는 것은 또다시 외부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운 것을 진심으로 나누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강의는 8월 첫째 주 복지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시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에서 80대까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품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시니어입니다. 은퇴 후 방황하다가 우연히 고대 로마 황제의 책을 만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생애와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황제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했던 인물. 전쟁터에서 역병 속에서 배신과 상실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던 철학자. 마르쿠스는 우리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전체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선행은 전체를 이롭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돕고 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을 보내고 3년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죠.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고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뜨개질을 잘하거든요. 복지관에 기부할 모자를 뜨면 어떨까 싶어요.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담긴 모자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따뜻함을 느끼겠습니까? 할머니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봉사와 나눔은 주는 사람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9월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은퇴 후의 공허함이나 무의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독거노인 방문, 시니어 강해, 그리고 틈틈이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 자원봉사까지. 어느 날 저녁 명상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내가 신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평화와 충만함이었습니다. 협력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우주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제국을 다스리며 깨달았던 그 진리를 그는 평범한 노년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은 더 많다는 것을. 지위와 권력을 잃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바쁜 일상을 잃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잃었지만 모두를 위한 삶을 얻었다. 이것이 마르쿠스가 말한 협력의 기쁨이며 인간 본성의 완성이다. 10월 어느 토요일 멘토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진수가 함께 걸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런 봉사활동을 하세요? 은퇴하셨으면 편히 쉬실 수도 있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수야, 고대 로마의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단다. 우리는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믿어.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어. 서로 돕고 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는 삶이요. 그 말에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작은 지혜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혜와 덕성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것.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성해가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던 12월 어느 저녁, 그는 명상록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1년 전 이 책을 처음 집어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고 상실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였으며 나눔과 봉사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의 글 중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새로운 깨달음과 마주했습니다. 마치 내가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의무를 완수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죽음에 대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연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마르쿠스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의무, 최후의 완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직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순간들은 기쁨으로, 어떤 순간들은 아픔으로 기억되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회복할 수 없는 건강과 젊음. 그 모든 것이 상실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사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는 것, 기쁨도 슬픔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나의 유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급하게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 분배, 장례 절차 처리해야 할 서류들의 목록. 그는 그 공책을 찬찬히 읽어보다가 새로운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유산. 이번에는 재산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지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감사함 때문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은 기쁨으로, 어떤 것은 고통으로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로부터 배운 5가지 핵심 지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현재에 충실할 것, 내면의 요새를 쌓을 것, 운명을 사랑할 것, 협력하며 살 것, 그리고 인간 본성에 충실할 것. 각각의 가르침 아래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덧붙였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그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3명의 손주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쓴 글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단다. 손주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평생 배운 지혜야. 이것이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란다. 그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때로는 목이 메었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막내 손주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유산이 뭐예요? 지민아, 유산이라는 건 말이야.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는 것들이란다. 돈이나 집도 유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았던 방식, 우리가 전하는 지혜, 우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남기는 사랑이란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야.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슬퍼요. 아직 건강하신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슬픈 게 아니란다. 오히려 기쁜 일이야. 고대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일 뿐이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돋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느끼거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사는 것, 덕성을 키우는 것, 그리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 마르쿠스는 이것을 텔로스, 즉 삶의 목적이라고 불렀단다. 우리는 모두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태어났어. 그리고 그 완성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죽음이란다. 2월 중순 복지관에서 마지막 강의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노년의 지혜 시리즈의 6번째이자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주제는 삶의 완성과 유산이었습니다. 40여 명의 시니어들이 모였고 지난 5달 동안 함께 배우고 성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법,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법, 운명을 사랑하는 법, 협력하며 사는 법.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가르침, 바로 삶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명상록을 펼쳤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완벽한 삶이란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이다. 조급하지도 무감각하지도 위선적이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았습니다. 씨앗이 썩어 새싹이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죽음은 무섭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살았는가, 덕성을 키웠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죽음은 단지 임무를 완수한 군인이 전장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년 전 은퇴 후에 공허함 속에서 방황했던 명상록을 만나 변화하기 시작한 멘토링과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은 그리고 지금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여러분,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너무나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저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유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월이 되자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정원의 매화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했습니다. 마르쿠스가 했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완성할 것인가?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1년 전이었다면 공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검사가 필요합니까?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2주일 동안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멘토링을 하고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명상록을 읽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무슨 결과가 나오든 나는 준비되어 있어.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단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판단하는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 그리고 설령 좋지 않은 소식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거야.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죽음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오히려 이 경험 후 그는 더욱 충만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4월 어느 날 그는 유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적인 유서와 함께 정신적 유산을 담은 편지들을 각 가족 구성원에게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책임감과 용기에 대해, 딸에게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 손주들에게는 꿈과 도전에 대해 썼습니다. 며느리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준 것에 대해. 때로 시어머니로서 부족했던 점이 많았지만 당신은 항상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함께 이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협력이었습니다. 5월 어느 주말 온 가족이 소풍을 갔습니다. 근처 산에 올라 도시락을 먹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깊이 새겼습니다. 햇살, 바람, 나뭇잎의 속삭임, 손주들의 웃음소리, 가족들의 따뜻한 시선.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고 있단다. 마르쿠스는 말했지. 삶은 오직 이 순간에 불과하다고. 지금 이 순간 너희 모두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내게는 완벽한 행복이야. 6월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 1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념 행사에서 진수는 음악대학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는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그 용기는 원래 내 안에 있었어. 나는 단지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야.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유산이란 우리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진수의 용기, 박 할머니의 미소, 복지관 할머니들의 희망. 이것들이 모두 내가 세상에 남기는 유산이다. 그리고 이 유산들은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7월 어느 저녁 그는 명상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곧 너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고 곧 모든 것이 너를 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본성에 충실했는가이다. 그는 책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잊힐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얼굴도 자신이 했던 일들도.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낙엽이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자양분이 되듯이 자신도 우주의 순환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8월 첫날 그는 손주들을 불러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과 나무를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들아, 정원을 가꾸는 것은 삶을 가꾸는 것과 같단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 막내 손주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죽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지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도 예전에는 무서웠단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좋은 삶을 살았고 너희 모두를 사랑했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도왔거든. 그래서 언젠가 할아버지가 떠날 때가 오더라도 할아버지는 행복할 거야.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할아버지, 그럼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국이 어디인지는 할아버지도 몰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기 너희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 거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 함께 보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너희 마음속에 남아서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뭇잎들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상록을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읽혔습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이제는 피부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0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내가 살아온 삶, 내가 남기는 유산.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고 평범한 가장이었고 지금은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1년 전 저는 고대 로마 황제의 책을 만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은퇴 후의 방황, 명상록과의 만남, 내면의 변화, 봉사와 나눔을 통한 재탄생. 그리고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을 충만하게 사는 삶.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풍성한 수확을 거둔 농부처럼 만족하며 떠난다.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려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세상에 남길 진정한 유산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30대인데도 매일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사는 것이라는 걸. 이제 저도 제 삶의 목적을 찾아보겠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1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그는 다시 서재에 앉아
1년 전 처음 명상록을 펼쳤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달리 이제 낙엽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의 텔로스, 나의 완성.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1년 전 나는 길을 잃었었다. 이제 나는 길을 찾았다. 그 길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보여준 길, 내면의 요새로 가는 길. 그리고 그 요새에서 나는 발견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